문제는 일본도 지금 그 내부적인 실질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겉은 화려한데 지금 겉은 이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되고 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방어하면 또 일본도 어쨌든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른 나라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뭐 미국처럼 이렇게까지 들어갈 건 아닌데 그냥 유럽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 이렇게 네 나라 공교롭게도 다 사실 미국하고 이제 교역과 관련해서는 비중이 큰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독일 주가가 올해만 뭐 15% 올랐죠. 네.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지금은 좀 달러 약세하고 달러 약세의 원인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서 좀 독자 생존, 군사력 쪽에서 그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이 양쪽의 기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달러가는 좀 약해지고 유로화는 강해지고 그런 추세에서 유럽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또 재정 부양책을 좀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왔던 국가인데 이걸 많이 쓴다고 하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좀 독일 국채 금리를 올리면서 조금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독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어가지고 지금 2.9% 언저리에 있습니다. 2.94 얼마 전에 2.94였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머니무브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지금 그 경기가 좋아서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풀어서 재정을 더 쥐어짜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방위비 쪽이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국방비를 뭐 대폭 늘린다는 거니까. 국방비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물론 이제 현대전에서는 뭐 상업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입니다만은 일단은 재정 유발 개수 일종의 민간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의문이죠. 만약에 독일도 GDP의 0.35로 제한되어 있는 재정 적자를 군사비에 대해서는 풀겠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유럽 전체가 8천억 유로 정도를 지금 국방비 지출을 위해 쓰겠다. 그 돈이 이제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정 적자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무한정 뭐 8천 유로가 아니라 8천억 유로가 아니라 무한정 계속 그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 풀면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게 될 거냐 궁극적으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지금 160엔까지 환율이 갔던 것도 아베노믹스 2003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푼 효과거든요. 그 영향이거든요. 부작용이거든요. 이걸로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 교과서적인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증가,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 이게 결국에는 환율 약세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푸는데 그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미국은 이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약에 불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불을 막고 미국의 부를 증가시키고 또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써 부가가치가 계속 고용도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더 좋아질 거고 그렇죠. 미국의 재정 적자는 결국에는 줄어들겠죠. 네. 무역 흑자는 늘어날 무역 거고. 흑자는 늘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프레임이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럽 증시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이런 프레임은 결코 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제라도 들어가야 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펀더멘털이 좋아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뭐 하더라도 결국 그게 특히 이제 국방이나 이쪽 특정 분야에 집중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게 결코 장기화될 수는 분명히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유럽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국이 이제 그 다음인데요. 중국도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딥시크 쇼크 사태 이후에 특히 이제 항생 테크 지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쪽에 기술주들 AI 관련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알리바바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BYD도 많이 올랐다 하고요. 중국 이제 내수 배양을 사실은 세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양회 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내수 배양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과연 중국의 내수가 살아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지. 앞서 미국 말씀하실 때 미국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점 매수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은 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중국 투자가 적절한 거냐. 2005년, 2015년 때 생각을 해보면 또 중국이 막 경기 부양에 대해서 따라 들어갔다 막판에 설거지만 하고 그냥 손실만 보고하는 사례들이 이미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참 이게 또 눈은 가고, 우리 투자분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중국 주가 지수가 조금 이완화돼서 계속 움직일 거는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은 한번 거칠 수 있고, 조금 이제 좀 그 구경제를 중심으로 한 상해 종합 지수와 좀 항생테크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항생테크와는 이제 계속 좀 괴리가 벌어지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중국의 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박사님도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양회가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내수부양책도 대단히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내수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고요. 실제로 집행되는 거, 초장기 국채 발행이라든지 특별 지방채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의심은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할 거다. 왜냐하면은 중국 지도부는 이미 한 3년, 4년 전부터 중국의 자원 배분을 좀 비효율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구경제 쪽 생산성이 낮은 산업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 첨단 산업 쪽으로 이미 돌리는 정책을 이미 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시행을 해왔고, 이번 양회에서 그거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도배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조 위안 200조 정도죠. 산업 기금을 조성하고, 이거는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거의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이것도 지금 바로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지체 없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관세를 지금 때려 맞고 해도 하지만, 결국에는 4년, 5년, 심지어는 그 이상 갔을 때 첨단 산업에서 결국에는 이게 미래 산업 굴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미국을 역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분명한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선명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지금도 AI나 몇몇 분야에서는 자율 시스템 부분에서는 미국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앞서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쐐기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딥시크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사실은 패권을 도전받는 국가와 패권을 도전을 막는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못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은 거대한 자금과 또 약간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은 그러한 생태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벤처 기업에. 이런 것들을 양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이런 첨단 산업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미국을 캐치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중국의 GDP는 올해와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이 지금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는 5% 전후 뭐 이거를 달성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달성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믿을 바가 없다. 맞습니다. 저는 믿을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믿을 바가 없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그것보다는 이게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를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재작년보다 앞으로 1, 2년 올해와 내년에 더 2배 정도의 더 가속적인 더 굉장히 비중 있게 투자가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그 계획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저변이 넓어지고 기존의 빅테크들도 굉장히 좀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뭐 내수부양 몇 조 하겠다, 뭐 국채 발행 얼마 하겠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중국 당국 또는 중국의 정부가 뭐 지방 정부든 하여간 중국 그 국가 차원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야, 뭐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이쪽에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느냐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신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 저렇게 국가가 한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다소 무식하다시피 또 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쏟아붓는 것 참 그런 게 우리처럼 좀 애매한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그 뭐 새로운 정부가 뭐 올해 내에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용을 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얘기도 좀 여쭤보면 BOJ가 뭐 3월에 이번 달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일본의 인플레 상황은 뭐 좀 과거에 20, 30년 전에 생각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또 일본의 뭐 주가도 작년에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우리보다는 주춤하긴 한데 뭐 워렌 버핏이 미국의 뭐 5대 상사주를 뭐 더 사내 마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부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을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한 투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적절한 시점인가 싶어서요. 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좀 일본도 뭐 미국 주가를 미국보다 더 세게 오르거나 미국이 떨어질 때 조금 뭐 완전히 안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BOJ가 물가를 의식해서 지금 금리를 이번 달에도 올릴 가능성, 이번 달에는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5월 달에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4분기 물가가 2.8%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2.2% 예상했는데, 그리고 일본 지금 노사 쪽에서 임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춘투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못 버티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일본도 지금 그 내부적인 실질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겉은 화려한데 지금 겉은 이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다 이제 이렇게 되고 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방어하면 또 일본도 어쨌든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화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소비가 조금 피크아웃한 것 같은 또 물가가 올라오고 또 엔화라는 게 이제 조금 많이 오른 다음에는 후행해서 소비에 영향을 주잖아요. 물가에도 영향을 좀 후행해서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엔화 약세에 후폭풍이 있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임금 인상에 후폭풍이 있는 이제 그러한 해. 그러니까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올해는 조금 경제에 조금 녹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활력을 조금 약화시키는. 예. 또 밖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는 좀 일본도 공격 대상을 삼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주식 시장을 우리가 좀 작년같이 접근해야 돼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 이미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우리 언론에서도 뭐 일학개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는 일학개미 얘기들이 그래서 꾸준히 나와서 워낙에 뭐 미국 뭐 서학개미들이 강했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유럽개미라 해야 됩니까? 하여간 유럽하고 중국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그 개별 국가들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여쭤보는 건데 지금까지만 정리해놓고 본다면 미국은 지금이 이제 상반기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인 거고 유럽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 일본은 또 신중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은 다만 테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좀 내려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이런 면을 따지면 작년에 워낙 부진했던 우리가 올해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올 현재 이제 3월 초순이긴 합니다만 올 초까지 상황 놓고 보면 우리가 잘 버티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버티네가 아니라 잘 가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근데 뭐 우리도 관세 정책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좀 취약한 상황이고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견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올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좀 하향 추세가 아닌 것은 그동안 미리 주가 조정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PR이 10배, 10배 정도로 싸져 있고 특히 우량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PR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 현대차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올해 주가 하방을 버티게 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이 약세로 갈 수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게 모르게 1,450원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부분. 물론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추가적인 그렇죠. 환율 약세도 남아 있고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아직은 지금 개봉도 안 했고 한국은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유입이라기보다는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조금 싼 맛에 한국 주식을 떠나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로 좀 시원하게 뭐 2,700-800을 돌파해서 네. 뭐 3,000 근처까지 뭐 3,000을 넘기는 것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한 2,700 정도가 고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기업이익 증가율이 뭐 생각에는 뭐 지금 한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코스피 기업이익 증가율이.
그런 상태에서 PER 10배는 좀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기업 이익 증가율이 조금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텐데 올라오는 시기는 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뭐 미국의 공급망에 좀 구멍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반도체도 잘 나가고 또 중국에 대한 규제에서 대중국 수출도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전체적으로 뭐 또 조선이나 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러브콜을 하는 그런 상업에서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수출이 더 세게 이렇게 현실화되고 이런 게 나와야 이제 그 기업 이익 증가율이 코스피가 이제 5% 6%가 아니고 10% 근처로 이제 증가해야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스케줄상 지금은 부정적인 것도 아직 발표가 안 됐고, 그렇죠. 네,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이제 수출 증가율과 12개월 예상 이익으로 투영되는 것은 조금 뭐 지금 그걸 기대하는 것은 뭐 약간 우물에서 지금 숭늉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거는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재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가시적인 기간 뭐 지금 상반기와 여름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은 좀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조금 이제 3월 들어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 2월 달까지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근 10% 올라가고 코스닥도 15%, 14% 이렇게 올라서 사실 그렇게 올해 내내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달 그렇게 오르고 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3월 들어서는 이제 확실히 주춤하고 있는 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다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춤하다가 이제 뭔가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한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어차피 뭐 사실은 선생님한테 맞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뭐 10대 때릴지를 알고 가는 것과 도대체 몇 대 때릴지를 모르고 가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한 3대 정도 때릴 것 같다 그러면 3대 딱 맞고 각오하고 가는 것과 제가 얼마나 때릴지 참 그러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도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을 우리 시장의 박스권 얘기는 정말 한 20년 이상 들어온 얘기라서 지겹습니다. 오죽하시겠습니까 박사님. 네, 오늘 미국 얘기를 아무래도 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을 들으신다면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그러면 다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팁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니 일본이니 중국이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